밀라노 올림픽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감염 사태와 운영 논란으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던 그때 한 공간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다른 나라 부스는 한산했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세계 언론이 동시에 카메라를 들이댄 그 장면. 왜 밀라노에서 한국만 주목받았던 걸까요? 지금 그 구조적 이유를 밝힙니다. 코리아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국가의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성과의 점수를 주죠. 20년간 그래왔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글로벌 국가 브랜드 전략 컨설팅사 파트너. 전직 맥킨지 시니어 파트너 출신이고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림픽과 월드 엑스포의 국가관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하나입니다. 이 행사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가? 그것만 봅니다. 국가 브랜드는 느낌이 아니라 지표입니다. 평균 체류 시간, 재방문율, SNS 확산 지수, 브랜드 전환 가능성, 관광 유입 증대율, 예산 대비 파급력. 이 6가지 지표로 저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계량화합니다. 감동적이었다, 인상 깊었다. 이런 말은 제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만 들어가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공항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택시 기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막혀서 미치겠다고. 환영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거리에 올림픽 깃발은 걸려 있었지만 시민들의 표정에 축제의 열기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광객을 향한 미소도 없었죠. 그건 숫자 이전의 체감으로 알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 도시는 올림픽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장 보고서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 보고, 선수촌에서 도난 사건 발생, 개막 리허설 중 경기장 정전. 하나하나가 국가 브랜드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올림픽 현장을 봐왔지만 개막 전부터 이 정도로 부정적 신호가 쏟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터졌고 자원봉사자 이탈률은 예상의 3배를 넘겼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개막 전부터 과부하 상태였죠. 이건 단순한 운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SNS 데이터를 돌렸습니다. 부정 키워드 점유율이 67%였습니다. 최악의 올림픽, 밀라노 실패, 세금 낭비. 이런 단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긍정 키워드는 고작 11%. 나머지는 중립이었는데 중립이라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은 부정보다 더 나쁜 신호죠. 국제 언론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이터는 준비 부족을 정면으로 지적했고 가디언은 시민 반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아예 비용 대비 효율 분석 기사를 실었죠. 이건 브랜드 재앙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국가 광고판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각 나라는 자국의 이미지를 설계하고 투사합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문화 프로그램이죠. 국가관, 문화행사, 체험공간. 이것들이 곧 국가의 얼굴입니다. 매달 순위표보다 더 오래 남는 게 이 문화 프로그램의 인상이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시작부터 브랜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문화는 방패가 됩니다. 올림픽 전체가 흔들릴 때 잘 설계된 문화 프로그램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죠. 그런데 이번엔 그 방패마저 불확실했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조차 자국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저는 사전평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올림픽마다 하는 작업이죠. 주요 참가국의 문화 프로그램을 사전 분석하고 예상 등급을 매깁니다. 미국, B등급 예상. 예산은 1,200만 달러로 압도적이니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규모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주목은 확보하겠죠. 일본, B등급 예상. 늘 품격 있는 구성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정교함은 기대할 수 있죠. 중국, B등급 예상. 1,500만 달러를 쏟아부을 겁니다. 규모로 밀어붙이는 건 중국의 오랜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한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돌리며 생각했죠. K-팝 열풍. 드라마 수출. 편의점 재현 행사. 화제성은 높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콘텐츠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구조적 브랜드 깊이가 있는가?
이 화제성이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대중문화 중심 국가는 깊이가 약합니다. 그게 제 경험이 말해주는 결론이었죠. 저는 D등급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화제성은 높으나 구조적 브랜드 깊이는 제한적. 이벤트형 국가. 단기 바이럴은 가능하지만 장기 구조는 불확실. 사전 내부 코멘트란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편의점 제어는 이벤트성 장치에 불과. 전략적 분석 우선순위 최하위.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문화관은 제 일정표에서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이 나라들을 먼저 돌고 시간이 남으면 한국을 보겠다는 계획이었죠.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체험하고 K-팝 영상 보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끝. 그 정도의 콘텐츠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을 마지막 순서로 밀어두었습니다. 기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최종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관 분석 일정. 미국을 먼저 보고 중국, 일본 순서로 돌 계획이었습니다. 각 국가관마다 최소 3시간씩 배정했죠.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동선, 방문객 표정 관찰, 체류 시간 측정, 현장 인터뷰, SNS 반응 수집. 이 5가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제 방식입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올림픽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죠. 멀리 두오모 성당의 조명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나라가 이 위기를 뚫고 자국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할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전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이번 올림픽은 모든 참가국에게 손실입니다. 최선의 결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승리는 없습니다. 노트북 옆에 놓인 평가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미국 B, 일본 B, 중국 B, 한국 D. 깔끔한 예측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직감과 데이터가 일치하는 결론이었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 경력 20년을 통틀어 가장 큰 오판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오판을 깨뜨리게 될 나라가 제 일정표 맨 마지막에 적힌 바로 그 나라라는 걸. 미국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랬죠. 입구 높이만 12m. 거대한 LED 패널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나사의 우주 영상이 파노라마로 흘렀습니다. 예산 $1200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눈에 보였죠. 조명 설계만으로도 수억 원은 들어갔을 겁니다. 바닥에는 미국 50개주의 지도가 인터랙티브 스크린으로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할리우드 영화 클립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만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스크린이었죠. 영상, 영상, 또 영상. 관람객이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애플 로고, 테슬라 로고, 보잉 로고. 기업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광고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방문객들은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내리고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멈추는 사람이 없었죠. 사진을 찍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12m 높이의 천장 아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옆에 서서 시간을 쟀습니다. 한 사람 7분. 다음 사람 9분. 그 다음 6분. 또 한 사람 8분. 평균 체류 시간 8분. $1200만 공간에서 사람들이 8분 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당 비용을 계산하면 끔찍한 숫자가 나오죠. 1분에 약 $4000씩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재방문율은 더 처참했습니다. 3%. 100명이 오면 97명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면 다시 볼 이유가 없는 공간. 그게 미국관의 본질이었죠. 현장에서 방문객 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탈리아 대학생이었죠. 인상 깊었냐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긴 크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뭐가 기억에 남냐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테슬라 로고요. $1200만 쓰고 남긴 인상이 기업 로고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프랑스 사업가였습니다. 다시 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볼 건 다 봤으니까요. 세 사람의 대답에서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움은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죠.
그 차이는 거대합니다. 저는 평가서에 적었습니다. 이건 국가관이 아니라 스폰서 쇼케이스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죠. 개척자들의 땀도, 이민자들의 눈물도, 재즈클럽의 열기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있는 건 로고와 스크린뿐이었습니다. 1200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사람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이건 돈의 실패가 아니라 철학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등급을 수정했습니다. 사전평가비에서 뒤로 하향. 하루 방문객 350명. 이 숫자를 예산으로 나누면 한 사람의 8분짜리 경험에 34,000달러를 쓴 셈이죠. 150초짜리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 남기지 못하는 공간에 그 돈을 투입한 겁니다.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서 이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미국관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문제였죠. 미국은 자국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 자국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보여주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죠. 자랑하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미국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올림픽 문화관에서 외면당하는 장면. 저는 그걸 숫자로 확인한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밀라노의 2월은 뼈를 파고드는 추위가 있죠.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일본관. 미국이 이 정도였으니 일본은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일본은 늘 다른 방식으로 승부하는 나라니까요. 규모가 아니라 품격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로. 20년간 봐온 일본의 문화 전략은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품격이라는 무기가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품격이라는 무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약점이 하루 방문객 46명이라는 잔혹한 숫자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일본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웠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고 조명은 교토의 새벽을 재현한 듯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우키요의 원본이 특수 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었죠. 에도 시대의 장인이 손끝으로 새긴 선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일본 전통 다다미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소재였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다도 공간에는 실제 다도 마스터가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죠. 그 동작의 정교함이란. 한 잔의 차를 내리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그 7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800만 달러. 미국보다 400만 달러 적었지만 공간의 밀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미국관이 스크린으로 압도했다면 일본관은 감각으로 스며들었죠. 촉각, 후각, 시각, 청각. 4가지 감각을 동시에 건드리는 설계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품질 최상급. 일본은 역시 일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30분간 일본관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마주친 방문객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1명이었습니다. 800만 달러짜리 공간에 11명. 저는 처음에 시간대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직 오전이니까 사람이 적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갔습니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3명. 하루 종일 합쳐서 46명. 그게 일본관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답이 보였죠. 일본관 앞에는 안내문이 3개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 촬영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정숙 유지 요청. 이 3개의 안내문이 일본관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그런 메시지였죠. 물론 일본 측의 의도는 달랐을 겁니다. 작품의 품격을 지키려 한 거겠죠. 원본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다도의 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문화관은 미술관이 아닙니다. 올림픽 문화관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각국에서 날아온 관광객들이죠. 가족 단위, 연인, 친구 그룹.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경험입니다. 사진을 찍고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 그런데 일본관은 그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면 SNS에 올리지 못하죠. SNS에 올리지 못하면 확산이 없습니다. 확산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의 세계에서 공유되지 않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 경험이죠. 저는 일본관 출구에서 나오는 방문객 4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커플이었습니다. 아름다웠냐고 물었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다고. 여자가 덧붙였죠.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죠. 아이들이 지루해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브라질 청년이었습니다.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5분 만에 나왔다고 했죠. 네 번째는 영국인 노부부였는데 이분들만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도 체험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불안했다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46명. 평균 체류 시간 22분. 재방문율 1.2%. SNS 언급량 하루 340건. 숫자 하나하나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품질, 낮은 도달률. 이건 문화보존 프로젝트지 국가 브랜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가서에 적었습니다. 일본관 등급 하향, B에서 C. 사유는 명확했죠. 접근성 최저. 확산 구조 부재. 국가 파급력 제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어도 전달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죠. 일본관을 나서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죠. 일본은 정말 좋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장인 정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학, 완벽에 가까운 공간 설계. 그런데 그걸 세상에 내놓는 방식을 몰랐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곳에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품격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죠. 그게 일본의 비극이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밀어붙였지만 실패했고 일본은 품격으로 승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방법이 완전히 달랐는데 결과는 같았죠. 돈도 답이 아니고 품격도 답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답이란 말입니까? 저는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관. 1,500만 달러. 이번 올림픽 참가국 중 최대 예산이었죠.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까? 규모는 확실할 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답일까? 미국의 1,200만 달러가 답이 아니었는데 중국의 1,500만 달러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는 들어서기 전부터 압도했습니다. 건물 외관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죠. 높이 15m의 붉은 기둥 4개가 입구를 떠받치고 있었고 그 위로 자금성의 지붕선을 재현한 곡선이 밀라노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1,500만 달러. 이번 올림픽 참가국 중 최대 예산. 그 돈이 외관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첫인상만으로는 이번 올림픽 최고였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스케일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중앙홀에 실물 크기 병마용 복제품 12개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조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병사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마치 2000년 전 진시황의 군대가 부활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둔왕 벽화의 디지털 복원 영상이 30m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크로드를 재현한 통로에는 향신료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왼쪽 전시실에는 송나라 도자기 원본이 특수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현대 중국의 우주개발 성과를 보여주는 대형 모형이 놓여 있었죠.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 밀어 넣은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완벽에 가까웠죠. 미국관의 2배는 되는 공간이었고 전시물의 밀도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관처럼 비어있지도 않았죠. 사람은 꽤 있었습니다. 하루 방문객 280명. 미국보다는 적었지만 일본의 6배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규모 최상급. 콘텐츠 밀도 최상급.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했죠. 입구에서 병마용을 보고 감탄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둔왕 벽화 앞에서 멈춥니다. 또 사진을 찍죠. 도자기 유리관 앞을 지나갑니다. 우주개발 모형을 흘깃봅니다. 그리고 출구로 향합니다. 전체 동선이 일직선이었습니다. 들어와서 보고 나가는 것. 그 이상이 없었죠. 저는 출구 근처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공통적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감탄 직후의 공허함이었죠.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대단하다는 감상 뒤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죠. 감탄은 있었지만 경험은 없었습니다. 눈은 즐거웠지만 손은 비어 있었죠. 방문객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체류 시간을 쟀습니다. 15분. 미국의 8분보다는 길었지만 1,500만 달러 규모의 공간치고는 처참한 숫자였죠. 공간 면적 대비 체류 시간을 계산하면 평방미터당 4.2초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스쳐 지나간 거죠. 멈춰 서서 깊이 들여다본 게 아니라. 재방문율은 2.1%였습니다.
미국의 3%보다도 낮았죠. 한번 보면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공간. 미국관과 본질이 같았습니다. 방문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교사가 말했죠. 박물관 같았습니다. 올림픽 문화관인데 박물관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그게 정확한 진단이었죠. 중국은 5천년 문명을 자랑스럽게 진열했지만 진열장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유리 케이스 문화.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문화. 거리를 두고 올려다봐야 하는 문화. 그건 경외심을 만들 수는 있지만 친밀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SNS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병마용 사진이 가장 많이 공유되고 있었죠. 하지만 해시태그를 분석하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중국관이라는 태그보다 병마용이라는 태그가 4배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을 기억한 게 아니라 병마용을 기억한 겁니다. 국가 브랜드가 아니라 전심을 하나에 묻혀버린 거죠. 확산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규모는 거대했지만 구조가 없었죠. 저는 평가서에 적었습니다. 중국관 등급 유지, B. 여기까지 내리기엔 규모에 힘이 있었고 어를 주기엔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사율 안에 한 줄을 추가했죠. 규모는 크지만 확산 구조가 없다. 감탄 후 이탈 패턴 확인. 경험 설계 부재. 중국관을 나서며 저는 세 나라의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1200만 달러의 체류 8분 D등급. 일본 800만 달러의 하루 46명 C등급. 중국 1500만 달러의 체류 15분 B등급. 세 나라 모두 실패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미국은 돈으로 밀어붙였고 일본은 품격으로 닫아걸었고 중국은 규모로 압도하려 했습니다. 세 가지 전략 모두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번 올림픽은 문화 프로그램의 무덤이 될 거라고. 어떤 나라도 이 악조건을 뚫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미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머릿속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종합평가, 전체적으로 저조. 최고 등급 해당국 없음.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가 피에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관 앞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관은 제 일정표 맨 마지막이었으니까요. D등급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피에르는 보통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하면서 그가 이상하다는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죠. 저는 일정을 바꿨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춰섰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6시도 안 된 시각에. 밀라노의 2월 새벽은 영하 3도입니다. 숨을 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줄이 꺾이고 다시 꺾이고 또 꺾여 있었죠. 저는 줄의 끝을 찾아 걸었습니다. 100m, 200m, 300m를 지나서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00m 지점에서야 마지막 사람을 발견했죠. 대략 세어보니 5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올림픽 문화관을 분석해왔습니다. 개막식 날 인기 국가관 앞에 200명 정도 줄이 서는 건 본 적이 있죠. 하지만 새벽 6시 전에 500명이 넘는 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대기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했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짜증이 없었습니다. 보통 긴 줄 앞에서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한숨을 쉬거나 시계를 확인하거나 앞 사람에게 얼마나 남았냐고 묻죠. 그런데 이 줄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같은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줄 중간에 서 있는 이탈리아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시부터 왔느냐고 물었죠. 새벽 4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온 겁니까?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죠. 친구가 어제 다녀왔는데 인생 경험이었대요. 꼭 가보라고 새벽에 깨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줄을 따라 걸으며 더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기차로 4시간을 달려왔다고 했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틱톡 영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가자고 난리였습니다. 4시간이요. 올림픽 문화관 하나를 보려고 4시간을 이동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밑줄까지 그어가며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요였죠. 독일 뮌헨에서 온 노부부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죠. 어제 미국관을 갔는데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관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런데 한국과는 다르다고 해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덧붙였죠. 손녀가 한국 좋아해서 영상통화로 지금 생중계하고 있어요. 할머니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서 독일에 있는 14살 소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확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 맨 뒤에서 입구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셌죠. 국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관찰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영어. 최소 15개 이상의 언어가 그 줄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의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범국적 수요였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대기열 500명 이상. 다국적 구성. 자발적 방문. 사전 바이럴 확인. 그리고 한 가지 더.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하는 40분 동안 앞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뒤에서 사람이 합류하는 속도가 더 빨랐죠. 줄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600명을 넘겼습니다. 8시에는 700명에 육박했죠. 저는 전화기를 꺼내 피에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죠. 자네 말이 맞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20년 만에 처음 본다. 줄은 수요입니다. 수요는 힘이죠. 그리고 이 힘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D등급을 매긴 나라에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나라에서, 전략적 깊이가 없다고 단정한 바로 그 나라에서, 저는 아직 한국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밖에서 줄만 봤을 뿐이죠. 그런데 이미 제 20년 경력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 4시간을 달려온 가족, 손녀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할머니.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컨설턴트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방문객으로 줄을 서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사람들이 왜 웃고 있는지.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하의 바람 속에서 2시간. 저는 맥킨지 시절부터 어떤 회의에서도 15분 이상 기다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올림픽 문화관 하나에 줄을 서서 2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줄이 왜 존재하는지를. 첫 번째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한복이 보였습니다. 벽면 가득히 걸려 있었죠. 하지만 유리관 뒤가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만지라고 놓여 있었죠. 옷걸이에 사이즈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거울 앞에 탈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성이 분홍색 저고리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돌아보고 있었죠. 독일 남자가 갓을 쓰고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소녀가 치마폭을 잡고 빙글 돌며 웃고 있었죠. 사람들은 한국을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국관에서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죠. 일본관에서는 유리관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중국관에서는 전시물 앞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한국관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입고, 만지고,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변환이었죠. 방문객이 관람자에서 참여자로, 참여자에서 체험자로, 체험자에서 콘텐츠 생산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반드시 공유하죠. 공유된 사진은 반드시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호기심이 다음날 새벽줄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자아 변환 경험. 자발적 확산 구조 내재.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죠. 참기름과 단무지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실제로 김밥을 만들고 있었죠. 방문객들이 직접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떡볶이가 끓고 있었죠. 작은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받아든 스페인 소년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커졌죠. 매워서 입을 벌리면서도 계속 먹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영상을 찍고 있었죠. 이건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체험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평범한 하루를 맛보는 것.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했죠. 그런데 그 소박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K뷰티 체험존이었죠. 작은 부스마다 거울과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방문객의 얼굴에 맞는 색상을 골라주고 있었죠. 브라질에서 온 젊은 여성이 부스에 앉았습니다. 아티스트가 그녀의 피부톤을 분석하고 쿠션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두드렸죠. 3분 후 거울을 본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셀카를 찍었죠. 이건 화장품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개인화 경험이었습니다. 나에게 맞춰진, 나만을 위한, 나를 바꿔주는 경험.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유하죠. 네 번째 공간에서는 K-팝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었죠. 안무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안무 영상이 뜨고 바닥에 센서가 깔려 있어서 동작을 따라하면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10대 4명이 한 조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죠. 틀릴 때마다 웃음이 터졌고 성공할 때마다 환호성이 올랐습니다. 주변에 30명 넘는 관중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죠. 참여형 확산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찍는 사람도 모두 콘텐츠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VR 관광 체험존이었죠. 고글을 쓰면 제주도의 해안 절벽 위에 서게 됩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스치고 발 아래로 파도가 부서졌죠. 고개를 돌리면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한옥마을의 골목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고글을 벗은 영국인 사업가가 안내원에게 물었죠. 이 제주도라는 곳, 런던에서 비행기로 얼마나 걸립니까? 가상 경험이 실제 방문 욕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국관 안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공간에서 3시간을. 나오면서 제 메모장을 다시 봤죠. 빼곡했습니다. 20년 경력 통틀어 한국가관에서 이렇게 많은 메모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출구 앞에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건 문화 전시가 아니라 경험 설계다. 한국은 문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설계한 겁니다. 입고 먹고 바르고 추고 걷는 것. 인간의 5가지 행위를 하나의 동선 안에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자발적 공유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짠 겁니다. 미국은 보여줬고 일본은 닫았고 중국은 진열했습니다. 한국은 경험하게 했죠. 저는 한국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줄은 여전히 500m 이상이었죠. 그 줄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문화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경험을 사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가격은 무료였죠. 무료인데 사람들이 2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건 가치가 가격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느낌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제 예상을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숫자만 봐야 했죠.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저는 감동의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과의 점수를 줍니다. 한국관에서 3시간 동안 느낀 것들이 진짜인지 숫자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지표. 하루 평균 방문객 수. 미국 350명. 중국 280명. 일본 46명. 한국.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3,500명. 미국의 10배. 중국의 12배. 일본의 76배. 같은 올림픽, 같은 도시, 같은 조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건은 동일한데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저는 이 숫자 앞에서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국가관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2위와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 재방문율. 이 숫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국가관은 보통 한 번 보고 끝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미국 3%, 중국 2.1%, 일본 1.2%, 한국은 34%였습니다. 3명 중 1명이 다시 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34%. 이건 재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충성도입니다. 맛집도 아니고 놀이공원도 아니고 올림픽 기간 한정 문화관인데 3명 중 1명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건 브랜드 충성도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세 번째 지표. 평균 체류 시간. 미국 8분, 중국 15분, 일본 22분, 한국은 47분이었습니다. 47분. 1시간 가까이 머문 겁니다. 그것도 2시간 줄을 서고 나서.
보통 긴 대기 후에는 기대가 높아지고 높아진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런데 2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47분을 머물고 그중 34%가 다시 온 겁니다. 기대를 넘어선 거죠. 기대를 압도한 겁니다. 네 번째 지표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SNS 확산 데이터였죠. 한국관 관련 해시태그 누적 600만 건. 광고비 0원.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미국은 1200만 달러를 쓰고도 SNS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죠. 중국은 1500만 달러를 쏟아붓고 병마용 사진만 돌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푼의 광고비도 쓰지 않고 600만 건의 자발적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진, 김밥을 마는 영상, K-팝 안무 도전 클립, K-뷰티 변신 전후 비교. 이 모든 게 방문객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퍼뜨린 겁니다. 마케팅이 아니라 자발적 확산이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5번째 지표.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한국 관광문의 증가율 500%. 한국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문의를 넣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관 체험이 관광 수요로 전환된 거죠. VR로 제주도를 본 사람이 진짜 항공권을 검색하고 김밥을 만든 사람이 서울 맛집을 찾아보고 한복을 입은 사람이 한옥마을 숙소를 예약한 겁니다. 경험이 욕구로, 욕구가 행동으로, 행동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프트 파워의 산업화 모델이었죠. 저는 5가지 지표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방문객, 체류 시간, 재방문율, SNS 확산, 관광 전환. 5개 항목 전부에서 한국이 1위였습니다.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였죠. 2위와의 격차가 최소 10배. 어떤 항목은 20배, 30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올림픽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백 개의 국가관을 분석했고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썼죠. 그 과정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데이터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D등급을 매긴 나라가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고 평가서를 폈습니다. 한국 D등급이라고 적힌 그 페이지를. 그 글자 위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새로운 등급을 적었죠. 아직 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예산이 아니라 구조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설계로 압도하고 있었죠. 미국의 1200만 달러도, 중국의 1500만 달러도, 일본의 800만 달러도 이 구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팔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설계했고 그 경험이 스스로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IOC 문화위원회 합동분석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숫자들을 어떤 등급에 넣어야 하는지 기존의 틀로는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등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IOC 문화위원회 합동분석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제네바에서 함께 일해온 분석가 12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작성한 국가관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먼저 다른 분석가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미국 C등급, 일본 C등급, 중국 B등급. 예상 범위 아니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20년간 이 자리에서 발표해왔습니다. 숫자를 읽고 등급을 발표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것. 늘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먼저 비교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하루 방문객. 미국 350, 중국 280, 일본 46, 한국 3500. 숫자가 스크린에 뜨자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피에르가 안경을 고쳤었죠.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미국 8분, 중국 15분, 일본 22분, 한국 47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방문율. 미국 3%, 중국 2.1%, 일본 1.2%, 한국 34%. 이때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죠. 34%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명 중 1명이 다시 갔습니다. SNS 해시태그 600만 건. 광고비 0원. 관광문의 증가율 500%. 숫자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분석가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죠.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경탄으로. 이 사람들은 저처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데이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숫자 앞에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 분석가 한스가 질문했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대답했죠. 정확한 공개 수치는 확인 중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절반 이하로 추정됩니다.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출신 분석가 마리가 물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매기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어젯밤 3시간을 고민했죠. 기존 등급 체계는 어부터 D까지입니다. 70년간 이 4단계로 모든 국가관을 분류해왔죠. 어를 받은 나라도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는 A등급의 기준치를 모든 항목에서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어에 넣으면 미국의 시와 한국의 어가 같은 척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건 데이터를 왜곡하는 일이었죠.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한 글자가 적혀 있었죠. S.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S등급을 제안합니다. 종합점수 97점. IOC 문화위원회 70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등급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기존 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근거를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한 분석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보여주는 전략이었죠. 거대한 스크린, 기업 로고, 일방향 전시. 관람객은 수동적 관찰자였습니다. 일본은 닫는 전략이었죠.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접근성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진열하는 전략이었죠. 5천년 문명을 유리관 안에 가뒀습니다. 세 나라 모두 문화를 대상화했습니다. 보여줄 것으로 만든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경험하게 했습니다. 입고 먹고 바르고 추고 걷게 했죠. 방문객 자체를 콘텐츠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광고비 영원의 해시태그 600만 건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자발적 확산 모델입니다. 비용 대비 파급력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문화를 팔지 않았다. 한국은 경험을 설계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소프트 파워의 완성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수출 가능합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죠. 동의의 침묵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리가 자신의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죠. 저도 같은 결론입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S등급 승인. 12명 전원 찬성. IOC 문화위원회 70년 역사상 최초의 S등급이 한국에 부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패배감이었죠. 제 20년 경력의 직감이 제가 자신있게 적어넣은 D등급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전략가로서의 패배감. 하지만 동시에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걸 해낸 겁니까?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저는 감동의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과의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만든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산이 아니라 구조로 이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설계로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한국은 문화 강국이 아닙니다. 이제 설계 강국입니다. 20년간 숫자로 국가를 평가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보고서에 제 이름을 겁니다. 한국 모델은 21세기 국가 브랜드 전략의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점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을 콘텐츠 강국이 아니라 설계 강국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틀렸던 판단이 아니라 틀렸음을 인정한 뒤에 내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